196쪽 사회 모습의 변화라는 단원인데요. 그러니까 중단원으로 네 번째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시간 사회 모습의 변화 문제를 볼 거예요. 196쪽 같이 보시고 학습지는 26차시. 지금 화면에 있는 영화 포스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봤을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니까. 여러분 아마 진짜 어릴 때 텐데 몇 년도라고 돼 있냐 포스터에 2008년이네. 2008년이면 여러분 3살? 여러분 응애 시절에 3살 때 그때 이제 나온 영화인데 지금 보시면 영화 주인공이 김혜수, 박해일, 김남길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 내용 제목이 지금 모던보이라고 돼 있죠. 모던보이. 모던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 뭐 최근에 뭐 이런 뜻이고, 보이 누가 이건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알겠지? 보이 뭐니? 소년, 남자 그런 거 있죠. 모던보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근대화된 사람, 근대화된 남자를 얘기하고 이제 이와 다른 말로 이제 근대화된 여성은 모던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모던보이인데 당시 1930년대 당시에 이제 살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무겁고 그렇다고 또 독립운동 이야기를 또 담았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가벼운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1937년에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1937년 배경으로. 그래서 저 영화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모던보이가 한 여성을 만나고 본의 아니게 독립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내용을 코미디는 아닌데 약간 코믹적인 요소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당시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좀 꼬집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조금 알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자료로 지금 하나 내는 이유가 뭐 단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아셔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생활 모습, 당시에 이제 패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영화 포스터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지금 패션을 보세요. 양복에 아주 다 그냥 삐까뻔쩍한 남자들은 삐까뻔쩍한 양복, 그다음에 여성들은 아주 우아한 드레스나 이제 이런 옷들을 딱 입고 멋진 옷을 딱 반짝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한옥마을 같은 데 또 저기 논산에 있는 그 선샤인 스튜디오 같은 데 이제 가면 가끔 이제 옷을 빌려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요새는 그 뭐 경성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경성에서 주로 입고 다녔던 옷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의상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회 모습이 그 이전 시대인 조선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그걸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196쪽이고요. 우리 교과서 맨 위쪽을 좀 보시면은 모던걸과 모던보이 풍자화라고 해서 1927년 7월에 나왔던 이제 그 잡지에 있는 풍자화 내용인데 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나란히 발 맞춰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거기 표현에 이러고 다녀야 배우인 줄 알아주니 배우 노릇하기도 한벌 고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제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더 고생이죠. 작은 구두 신고 궁둥이 짓을 하니까 발목이 견뎌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던보이와 모던걸을 보는 시선이 사뭇 긍정적이진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배경을 현재 보면서 20년대하고 30년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일제 강점기 사회 모습의 변화를 식민 지배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는 도시 성장의 이면에 농민들이 몰락을 했고 도시의 빈민층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파악한다. 두 가지가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 도시가 발달했다. 근대 도시, 식민지 도시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 먼저 도시가 발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개항이 이루어지고 일제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경제 침략을 하게 되고 식민 지배 정책에 따라서 각 지역의 이제 도시화가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개항 이후에는 이제 서울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또 일제 침략의 이제 기지 역할을 했던 개항장 중심으로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항만 이런 게 건설이 되면서 신흥 도시들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이제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이제 식민지를 공업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함흥이나 청진 같은 이 북쪽 지역에 북부 지방의 공업 도시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켰고요. 서울, 부산, 평양 같은 이런 대도시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그 전에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전통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전통 도시, 예를 들면 이제 경주나 이런 공주나 그다음에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전주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개성 같은 그런 전통적인 도시들은 좀 이렇게 식민지 정책에서 좀 제외가 됐어요. 소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발달이 잘 안 됐죠. 결국 일제가 이제 침략을 하고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랬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뭐 어떻게 변화했냐? 도시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뚫려요. 새로운 길. 그래서 그거를 신장로라고 합니다. 신장로. 새로운 길이 뚫려. 그래서 새로운 시가지도 형성이 돼. 길이 뚫리면서.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시가지의 중심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 지역에서 경제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권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면에 빈민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았을까? 그 시가지의 변두리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 저 위에 보면 한자로 써 있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본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정자는 일본식으로 쓰여지고 본정 이거를 이제 일본말로 읽으면 혼마치라고 하고 중심 거리라는 뜻이야. 지금 현재의 서울 충무로 지역을 혼마치라고 딱 지원을 하고 있지.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야인시대. 여러분들 짤로 좀 많이 봤을 거야. 야인시대 짤. 김영철 배우가 4달러 하던 그 드라마가 야인시대거든. 근데 그 야인시대가 김두한이 나이 먹은 김두한 역할을 이제 김영철 씨가 했던 거고 젊은 김두한은 이제 안재모 씨가 이제 했었는데 젊었을 때는 맨날 주먹 갖고 싸우고 막 이랬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일본 그 기모노 같은 거 다 입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폭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한국인 조직 폭력배들하고 그 일본 야쿠자들하고 서로 그 가운데 그 뭐랄까 이제 종로 일대에 그 주도권을 두고 막 다툼이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 꼭 그럴 때 나오는 게 저 혼마치라는 지역이 꼭 나와. 저 지역은 일본 애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곤 했는데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대신 이제 빈민층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역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주변 지역으로 이제 쫓겨나는데 변두리 지역에서 이렇게 토막집이라고 해서 마치 그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신석기 시대 때나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런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움집 같은 거겠지. 움집 같이 이렇게 대충 지어놓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거적대기 같은 거 있죠.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멍석 깔아놓는다 하지. 멍석 봤냐? 멍석 한 번이라도? 어떻게 생긴지 알아? 혹시 여러분들 그 학교나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이게 뭐 이렇게 식물 섬유 같이 생긴 그런 바닥에 깔려 있는 이렇게 카페트 같이 이렇게 깔려 있고 꼭 마치 그 밧줄 엮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바닥 본 적 있어요? 그게 이제 뭘로 만드냐면 그 야자 껍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그 섬유질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멍석도 그런 거야. 멍석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이렇게 큰 넓은 그런 오늘따라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돗자리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펴져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집으로 만들어서 대강 사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또 여기서 오래 살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대중문화를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가 이제 보죠. 1920, 30년대가 되면은 이제 서양 문화가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문화들이.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이제 비로소 발달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대중문화가 발달하려면 서양의 문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발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해야 이게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서양 문화가 1920, 30년대에 들어왔는데 이게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매체가 필요한 거거든. 처음에는 신문, 잡지, 영화 등을 통해서 문화가 유입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신문이나 잡지, 영화 등을 통해서 지방으로도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시 이게 이제 통신이 발달한 거지. 이게 매체가 통신 매체가 발달해서 지방으로도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중문화가 이제 유행을 했느냐를 보면 먼저 신문이 문화행사나 스포츠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유행했던 잡지가 신여성이라는 잡지하고 삼천리 같은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계절에 따른 패션이나 화장법 같은 걸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에 이제 여성 잡지 같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지. 화장법도 알려준다고, 패션도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이제 서양의 화장법이나 패션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또 영화가 상영되거나 백화점, 다방, 카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제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미츠코시 백화점, 미츠코시라고도 하는 일본인들이 만든 백화점인데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고, 한국인이 만든 백화점으로는 뭐 화신백화점 같은 이런 백화점 같은 것들이 서울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라디오가 방송이 되고 또 레코드가 보급돼. 이런 게 보급되면서 유행가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저기 있는 저 경성 미츠코시 백화점, 옛날에 생겼던 백화점이야. 지금은 저 자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저기 저 자리에 있어.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이제 멕시코 다방이라고 당시 이제 유행했던 다방의 홍보물, 아마도 성냥갑 같은 걸까요? 여러분 성냥갑도 안 봤나? 성냥갑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종이로 만든 갑인데 이렇게 싹 밀으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안에 그 성냥 들어 있고 옆면에 보면은 이제 갈색, 빨간색으로 종이 있으면 그걸로 탁 칠하고 하는 거. 요새 이런 것도 설명해 줘야 되더라고. 애들이 잘 몰라. 요새 애들이 라이터만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스터인데 영화 아리랑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감독 나온규라는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영화예요.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나 축구, 그다음에 뭐 스케이트, 자전거 같은 스포츠도 유행하게 되는데 이런 스포츠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게 됐어요. 일제는 이런 스포츠를 좀 대중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일사불란하게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좀 장려했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뭐 일종의 뭐 이런 거지. 스포츠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일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막 우승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높이 보고 이제 그럴 거잖아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국인들도 이제 스포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때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은 좀 꽤 좀 덜 하긴 한데 스포츠에 목매다는 적도 있었어요. 진짜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 그것도 일본이랑 경기를 한다. 이제 그러면 막 이제 뭐랄까 좀 난리나. 특히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일본이랑 경기에서 한일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경기가 한다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지문 용납이 안 된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하러 일본이랑 축구하러 비행기 타러 나가면 축구 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 있었대. 우리 여기서 지면 헤엄쳐서 돌아와야 돼. 막 그렇게 막 서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러고 가서 경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 서름을 스포츠라는 이런 걸 통해서 대신 우리가 이겨서. 왜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공정하게 대결을 할 수가 없잖아. 다른 건 뭐 경제나 뭐 회사도 마찬가지야. 경제 회사 그거 어떻게 경쟁을 하냐. 일본 기업이랑 경쟁을 해서 이겨먹을 수가 없어. 전쟁을 해도 질 거야. 회사들끼리 싸워도 져. 근데 이 스포츠는 안 그러잖아. 공정한 이 심판이 있는 이 공정한 경기에서 룰이 있는 이런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스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가 이기면 그에 따라 이제 뭐 대리만족 그런 기쁨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이제 많이 장려가 됐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중문화는 모던보이, 아까 얘기했던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펑펑 써가면서 자신을 좀 과시하고 좀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제가 주로 이제 영화 포스터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데 소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영화로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YMCA 야구단이라고 해서 실제 있었던 야구단이고, YMCA 야구단, 송강호, 김혜수가 또 김혜수 씨가 이런 데 많이 나오네 또. 아까 모던보이에서 나오더니. 그래서 이런 영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송강호 씨가 야구 타자 역할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애가 공 던지면 홈런 쳐버려. 그래갖고 이제 경기를 막판에 이깁니다. 미안, 스포해서 미안합니다. 봐야 되는데. YMC 야구단이라고 해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베이스볼 팀, 야구팀이 만들어서 일본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자전차왕 엄복동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자전차왕 엄복동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 경륜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내용.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제 당시 사진인데 1934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 축구팀하고 영국 함대, 영국에서 배 타고 온 군인들이니까 영국 함대 대표 축구팀하고 친선전 경기를 했던 기념 사진입니다. 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코수염 있는 아저씨 하나 있죠. 감독이겠지. 저 사람 여운영 씨예요. 여운영 씨 우리 배웠죠? 지난 저 4단원 할 때 건국준비위원회를 세웠던 여운영 씨인데, 여운영 씨는 사실 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셨지. 스포츠를 많이 장려했던 그런 분. 이 외에도 우리 교과서 197쪽을 보시면은 신여성과 삼천리라는 잡지 표지가 교과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제1회 전 조선 야구 대회에서 시구하는 이상재라고 해서 또 이상재 씨가 이제 또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제 시구도 하시고 이런 조선인 야구 대회가 있었다.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도시 빈민들의 삶은 어땠을까? 도시 빈민들의 삶. 아까 우리가 이제 도시가 분화돼서 시가지가 중앙에서 형성이 되고 변두리에는 빈민들이 주로 가서 산다 했는데 이 빈민들이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토막집을 짓고 산다 그랬죠. 1920년대, 30년대 식민지 공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도시 인구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시의 크기는 어때?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 도시 크기는.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도시의 그 주변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층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날품팔이 미숙련 노동자, 뭐 막노동자, 지객군, 수레군 등 뭐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 지역,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다. 공장 노동자도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됐고 도시 변두리에다가 저렇게 토막집을 짓고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농민층도 조금씩 분해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처럼 농민들이 식민지 수탈 정책,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가 산미 증식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크게 많이 수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들이 주로 일본의 토지 회사나 소수의 대지주들한테 토지가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자작농, 스스로 내 땅을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자작농, 또는 이제 자소작농, 내 땅도 조금 있고 그게 좀 모자라니까 이제 소작도 받아서 하고 하는 이런 자소작농, 이런 사람들 수가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뭘로 변하냐면 소작농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지. 남의 땅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소작농은 늘어나. 근데 또 소작농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화전민이 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을 이제 불질러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일본 같은 곳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저 도표는 원래는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농이었으나 자소작농이나 소작농이 되고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화전민이나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실업자가 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거예요. 또는 도시 빈민이 돼서 거기서 노동 일을 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다든가 또는 이제 거지가 되는 거야. 벌식. 한 푼 줍쇼.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면은 거지촌들이 또 그렇게 많은 거지. 그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올라가를 했었다. 일종의 이제 농촌 진흥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왜 하냐면 대공황,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 이후로 농민층들이 많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농촌을 좀 통제하고 식민지 지배 체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을 좀 뭐랄까 이제 진정시킨다고 해야 되나? 농민들을 좀 이렇게 조용히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 진흥 운동인데 그럼 농민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게끔 자립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니들이 가난한 이유는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빈곤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근면, 절약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미덕이다. 니들이 열심히 살고 아껴서 살면 다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근면, 절약을 강조하는 정신운동으로 추진을 했던 거예요. 농민들 잘 살게 해주려면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좀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니네끼리 잘 살면 돼. 정신 상태가 니네가 좀 썩어먹은 거야. 어? 절약하고 근면하게 그러고 살면 누가 못 사니? 하면서 이게 정신운동으로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이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추진했던 이런 계몽운동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6차 시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0쪽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움직임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